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주부 이정숙. 손등에 보랏빛 멍자국을 소매로 가리며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남편의 폭력에 30년간 시달린 그녀. 하지만 아들마저 걱정하기 시작하자 정숙은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철제 상자를 꺼내는데 망치를 든 남편 앞에서 드디어 꺼낸 한 장의 사진. 난 원래 이랬어. 널 위해 나를 감췄을 뿐이야. 과연 정숙은 30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이정숙은 손등에 보랏빛 멍자국을 소매로 가리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어머, 또 넘어지셨어요? 라는 이웃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괜찮아요. 그냥 계단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정숙은 늘 그랬듯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렸고 왼쪽 어깨는 며칠째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정숙이 무거운 쌀포대를 들어 올리려 할 때마다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번져왔거든요. 마트 사장 김 씨는 정숙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 씨, 진짜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자주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그저 손사래를 치며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라고 둘러댔어요. 정숙의 남편 최영도는 이 동네에서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지역 상공회의소 임원도 맡고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 사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단정한 정장을 입고 점잖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좀 덤벙대서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넘어지는 재주가 있어서 영도가 이렇게 말할 때면 사람들은 그래도 부인이 참 얌전하시고 인상도 좋으시던데요라며 맞장구를 쳤어요. 영도는 그럴 때마다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그래도 걱정이 되긴 하죠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숙만이 알고 있는 영도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오후 6시 마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영도의 얼굴은 이미 붉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인사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영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시계를 보았어요. 평소보다 불과 10분 늦었을 뿐이었죠. 마트에 손님이 좀 많아서요.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님이 더 중요해? 이 나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영도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인 채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녁 뭐 해 먹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영도는 부엌까지 따라와서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응? 말 좀 해봐. 영도의 손이 정숙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아야. 정숙이 작은 신음을 내뱉자 영도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가 아프다고? 이것도 아픈 거야? 영도의 손가락이 정숙의 어깨를 더 세게 눌렀어요. 정숙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 영도가 잠든 후에야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에 정숙은 왼쪽 볼에 희미한 멍자국이 있었고 어깨 부분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숙은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화장을 진하게 해야겠네. 정숙은 홀로 거실 창가에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정숙의 얼굴을 비추자 상처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숙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방으로 돌아간 정숙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밀쳐내자 맨 안쪽 구석에 숨겨진 낡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상자는 오래된 듯 표면이 거칠었고 자물쇠도 녹이 슬어 있었죠. 정숙은 그 상자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정숙이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과 함께 숫자들이 적혀 있었죠. 정숙은 그 글자들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그때의 나는.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상자를 다시 옷으로 덮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새벽 5시 정숙은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하며 정숙은 어젯밤 일을 떠올렸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정숙은 이렇게 조용히 참고만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숙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철제 상자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가 정숙을 부르는 것 같았죠. 상자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정숙이 마트에서 일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3년 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아들이었죠. 정숙은 급히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어딘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묻어 있었어요. 응, 준호야. 잘 지내지? 정숙은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어제 아빠랑 통화했는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아빠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화가 잔뜩 나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정숙의 손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숙은 아들이 걱정할까봐 늘 괜찮다고 말해왔어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아. 엄마, 진짜예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예전이랑 똑같았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아빠가 엄마한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정숙이 서둘러 통화를 끊으려 하자 준호가 다급히 말했어요. 엄마, 제가 곧 방학이에요. 한국에 들어갈까요? 안 돼. 너는 거기서 공부해야 해. 엄마는 정말 괜찮다고. 정숙은 목소리를 높였다가 주변을 둘러보며 다시 낮췄어요. 준호야, 엄마 믿어. 알았지? 통화가 끝난 후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준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들이 느꼈던 영도의 분노, 그 목소리의 변화를 정숙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7시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영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아들이 뭘 안다고. 영도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 에요?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도가 준호와 통화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준호가 뭔가 영도를 화나게 만드는 말을 한 것 같았죠. 야, 이 자식아. 내가 뭘 안다고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영도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숙은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영도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에는 술잔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무슨...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영도가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 내 탓이야. 영도가 정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애한테 뭔 소리를 했길래 그 녀석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영도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정숙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준호가 나한테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했어. 내가 애한테 뭔 소리를 한 거야. 영도가 정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집에서 누가 누구를 괴롭힌다고? 내가 누구를 괴롭혔다고? 영도의 손이 정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아파요. 정숙이 작게 신음했지만 영도는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이게 아픈 거야? 이게 아프다고? 그 순간 영도의 다른 손이 정숙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내가 날 무시해서, 내가 날 우습게 봐서 애까지 나한테 대들게 만든 거야. 영도가 정숙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정숙은 균형을 잃고 부엌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통증이 번져왔어요. 내가 애한테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영도가 정숙을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도는 믿지 않았어요. 거짓말. 애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영도는 계속해서 정숙을 다그쳤습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서, 내가 날 나쁜 아빠로 만들어서. 영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정숙은 바닥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영도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서야 영도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일부터 준호한테 전화하지 마. 애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냅둬. 영도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영도가 잠든 후 정숙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어깨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어요. 정숙은 장롱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따라 그 철제 상자가 더욱 간절하게 느껴졌거든요.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밀쳐내고 정숙은 그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정숙은 오랜만에 자물쇠를 열었어요.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복이 정갈하게 접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전역증과 몇 장의 사진들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는 특전사 표식이 새겨진 동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동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동전 위에는 특전사라는 글자와 함께 날개 모양의 마크가 새겨져 있었죠. 정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철제 상자를 열고 난 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숙은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25살의 정숙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키 165cm의 건장한 체격,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여군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특전사 부대원 중 한 명이었죠. 그때만 해도 정숙은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남자들과 똑같은 훈련을 받으며 때로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곤 했어요. 100kg이 넘는 남성을 제압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 20km 완전 무장 행군도 선두에서 완주했죠. 하지만 영도와 만났을 때 정숙은 그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영도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잘 몰라요라고 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남자가 해주세요라며 약한 척했어요. 왜냐하면 영도가 자신보다 강한 여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지. 너무 세면 매력이 없어. 영도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점점 자신을 숨기기 시작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전역했고 30년 넘게 그 시절의 자신을 완전히 묻어버렸죠. 하지만 어젯밤 그 특전사 마크를 손에 쥐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때의 자신, 그때의 자신감, 그리고 그때의 힘이 말이에요. 정숙은 마트에 연락해서 오늘 하루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어요. 영도가 출근한 후 정숙은 옷장에서 가장 편한 운동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서울 강북구로 향하는 동안 정숙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과연 한 대위가 아직 거기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알아볼까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바꿔놓았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강북구 번동의 한 골목길, 정숙은 한무관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건물의 3층에 자리한 작은 무도장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면서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도장 문을 열자 운동하는 소리와 함께 하나, 둘, 셋 하는 구령 소리가 들려왔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호신술 동작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실버 호신술 교실이라. 정숙이 중얼거리는 순간 한 남성이 정숙을 발견했어요. 키가 크고 여전히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한 그 남성은 바로 한 대위였습니다. 이거 누구야? 한 대위가 정숙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어요. 설마 정숙이야? 대위님.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옛 동기였거든요. 한 대위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고 눈빛도 예전처럼 날카로웠어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정숙. 한 대위가 반가워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30년 만이지?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야? 정숙은 한 대위의 손을 잡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대위님,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보다시피 호신술 가르치고 있어. 요즘 어르신들도 안전이 중요하잖아. 한 대위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그런데 넌 어떻게 살았어? 연락도 없이. 정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한 대위는 정숙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냈습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관찰력이었죠. 잠깐 수업 끝나고 얘기하자. 커피나 한잔 하면서.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무도장 한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한 대위가 커피를 내주며 정숙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정숙아, 무슨 일 있어? 어떻게 아세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달라. 그때의 정숙이는 호랑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한 대위가 말을 멈췄습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대위님, 저는 천천히 말해. 한 대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우리 동기잖아. 뭐든 말해봐.
정숙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폭력, 그리고 30년 동안 숨겨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한 대위는 말없이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야? 한 대위가 조용히 물었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요. 특히 준호까지 걱정하는 걸 보니. 한 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숙아, 내가 왜 다시 나타난 거니? 정숙은 한 대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했어요. 끝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 이제야 예전 정숙이 보이는구나. 한 대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보자. 내 몸이 기억할 거야. 그날부터 정숙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위는 정숙에게 주 3회 개인 훈련을 제안했어요. 너는 특별 코스가 필요해. 몸의 기억을 되살려야지. 첫 번째 훈련 시간, 정숙은 30년 만에 호신술 자세를 취해봤습니다. 몸은 둔해졌지만 신기하게도 기본 자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역시 특전사는 특전사야. 한 대위가 감탄했습니다. 대위님, 정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정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한 대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정숙, 내가 누군지 다시 보여주자. 한 대위와의 첫 훈련을 마친 후 정숙은 완전히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근육의 긴장감, 그리고 되살아나는 자신감이 몸 전체를 감쌌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빛부터 달라 보였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숙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훈련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진짜 변화를 위해서는 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죠. 그날 저녁 영도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식이 있었다며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영도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마트 일 끝나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훈련 후에 정말로 병원에 들렀거든요. 병원? 왜? 영도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 있었어요. 무릎이 아파서요. 혹시 큰 병은 아닌지 검사 받으러요. 정숙은 태연하게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정숙은 정형외과에서 무릎과 어깨 부위의 진단서를 받아왔어요. 멍자국과 부종에 대한 정확한 의료 기록이었죠. 영도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숙은 본격적인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한무관에서 훈련을 받았고 나머지 날에는 다른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 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정숙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초소형 카메라를 보며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 대위가 도움을 줬어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설치하기 쉬워. 여기 거실 모서리랑 부엌 선반 위에 하나씩 설치해. 한 대위가 정숙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도와줬습니다. 영도가 출근한 사이에 말이에요. 카메라는 와이파이를 통해 한 대위의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도록 설정되었어요.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알 수 있어. 한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은 자신의 상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폭행을 당한 후에는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상황도 함께 메모해뒀어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숙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노예순 변호사였어요. 대학 동기로 현재는 여성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죠. 정수가, 이게 누구야? 얼마만이야? 노 변호사의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두 사람은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지만 가끔 안부는 주고받았거든요. 혜순아, 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 정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상담? 무슨 일이야? 노 변호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전화로는 좀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숙은 노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30년간의 폭력 그리고 최근의 결심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정수가 진작 말했어야지. 이제라도 하자. 노 변호사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증거를 가진 고발자가 되어야 하잖아. 노 변호사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뭘 해야 할까? 정숙이 물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해. 의료 기록, 사진, 영상, 그리고 재산 관련 자료까지. 노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설명했어요. 재산 자료? 응.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 분할도 중요하거든. 특히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숨겨진 재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노 변호사가 전문가다운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어요. 영도의 사업 관련 서류들을 몰래 복사하고 통장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영도는 정숙 명의로도 여러 계좌를 만들어뒀더군요. 정숙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이건 명예 도용이야. 노 변호사가 서류들을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계좌들, 세금 포탈의 증거일 수도 있어. 정숙은 영도의 컴퓨터에도 접근했습니다. 영도가 샤워하는 사이 정숙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영도의 생일이었습니다. 컴퓨터 안에는 회사 관련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도 있었죠. 정숙은 중요해 보이는 파일들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 자료들로 충분할 것 같아. 노 변호사가 정숙이 가져온 자료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제 고소장을 준비하자. 고소장 작성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가정폭력 고발장, 이혼 소송장, 그리고 재산분할 신청서까지 여러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정수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노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로 끝까지 할 수 있겠어?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거야.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무관에서의 첫 훈련을 떠올렸어요. 그때 느꼈던 자신감, 그리고 되살아난 용기를 말이죠. 할 수 있어. 이제는 정말로 할 수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편 정숙의 훈련도 계속되었습니다. 한 대위는 정숙의 몸 상태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훈련 강도를 높여갔어요. 근력이 많이 돌아왔네. 역시 기본기가 탄탄했어. 한 대위가 감탄했습니다. 3주차가 되자 정숙은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의 자신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어깨도 펴지고 걸음걸이도 달라졌죠. 대위님 고마워요. 정숙이 훈련을 마치며 말했어요. 덕분에 제가 누군지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야. 진짜는 이제부터지. 한 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법적 준비도, 정신적 준비도, 그리고 육체적 준비도 모두 마쳤죠.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노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고소장, 이혼 소송장, 그리고 각종 증거 자료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수 있겠어. 정숙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30년간의 침묵을 깨뜨릴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 3회 훈련으로 몸은 예전의 탄력을 되찾아가고 있었고 마음도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변화가 클수록 들키기 쉬운 법이죠. 어느 금요일 저녁 정숙이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30분 늦은 시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도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영도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마트 일이 좀 늦게 끝났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영도의 표정은 믿지 않는다는 듯 했어요. 마트 일? 김 사장한테 전화해 봤는데 내가 일주일 전에 그만뒀다던데? 영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숙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정숙은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 마트 일을 그만뒀거든요. 하지만 영도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쉬고 있어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그럼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매일 어디 나가는 거야? 영도가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나 그냥 동네 산책하고. 정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거짓말하지 마. 영도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즘 내가 이상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졌어. 실제로 영도의 말이 맞았어요. 한 달간의 훈련으로 정숙의 자세는 곧게 펴졌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거든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죠. 뭔가 숨기는 게 있지? 영도가 정숙의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솔직히 말해봐. 아무것도 안 숨겨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영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도는 정숙이 잠든 척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을 가져갔어요. 하지만 정숙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연락처들은 모두 다른 곳에 저장해두고 핸드폰에는 평범한 번호들만 남겨뒀거든요. 이게 뭐야? 영도가 핸드폰 속 연락처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대부분 마트 동료들이나 동네 지인들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노혜순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노혜순, 이게 누구야? 영도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영도는 정숙이 외출한 사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정숙의 방부터 시작해서 거실, 부엌,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영도가 정숙의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랍 밑바닥에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거든요. 영도는 그 봉투를 떼어내어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야? 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봉투 안에는 고소장 사본과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거든요. 고소장에는 가정폭력 고발 이혼 소송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영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자신의 모든 폭행 내용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재산 관련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2년이 감히. 영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해 보니 자신이 정숙을 폭행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도는 급히 고소장과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어요. 다녀왔습니다. 정숙이 인사했지만 영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정숙을 바라볼 뿐이었죠. 무슨 일 있어요? 정숙이 영도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며 물었어요. 일이 있냐고? 영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영도가 주머니에서 고소장을 꺼내 정숙 앞에 던졌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면서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영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 아내가 나를 고소한다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들킬 걸 예상하긴 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각될 줄은 몰랐거든요. 대답해봐. 영도가 소리를 지르며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누가 도와준 거야? 혼자서 이런 걸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는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도가 갑자기 정숙의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핸드폰이 산산조각 나면서 화면이 깨졌습니다. 누구야? 누가 너를 부추긴 거야? 영도가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노예순이라는 년이야? 변호사야? 정숙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말 안 할 거야? 영도가 다용도실로 가더니 뭔가를 가져왔어요. 망치였습니다. 이걸로 내 정신을 차리게 해줄까? 바로 그 순간 거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작은 카메라가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한 대위의 휴대폰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한무관에서 저녁 수업을 진행하던 한 대위는 휴대폰에 뜬 알림을 확인했어요. 카메라 앱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신호였죠. 한 대위는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한 대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영상 속에서 영도가 망치를 들고 정숙을 위협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한 대위는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전화를 걸었어요. 110이에요? 신고합니다. 가정폭력 진행 중이에요. 한편 집에서는 영도가 망치를 들고 정숙에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키웠다고요? 처음으로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저를 키운 게 아니라 망가뜨린 거잖아요. 영도는 정숙의 달라진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사과했을 텐데 지금의 정숙은 달랐거든요. 뭐라고? 영도가 망치를 더 높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숙이 또렷하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순간이었죠.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습니다. 영도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 신고한 거야? 영도가 당황하며 창문을 바라봤어요. 정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드디어 집 앞에 멈췄습니다. 경찰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영도는 망치를 급히 숨기며 당황해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영도는 정숙을 째려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죽은 줄 알아. 하지만 정숙은 더 이상 예전의 정숙이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자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영도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부부간에 말다툼 좀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바닥에 흩어진 고소장과 깨진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이건 뭡니까? 그냥 실수로 떨어뜨린 거예요. 영도가 변명했지만 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폭행당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남편이 망치로 위협했고 제 핸드폰을 부쉈어요. 경찰관은 정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팔에 멍자국이 선명했고 어깨 부분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 신고할지 결정하세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드디어 30년간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후 정숙은 의외의 결정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정식 신고를 하는 대신 다른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것이에요. 혜수나 나야. 정숙이 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계획을 바꿔야겠어. 무슨 일이야? 괜찮아? 노 변호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을 거야. 대신 다른 방법을 쓰겠어. 정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한 대위와 함께 특별한 만남을 가졌어요. 상대방은 방송국의 탐사보도팀 기자였습니다. 한 대위의 소개로 만난 김 기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베테랑이었어요. 정숙 씨의 사연을 한 대위님께 들었습니다. 김 기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보도하기 어려워요.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닙니다. 정숙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제 남편은 지역 유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숙이 꺼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도의 회사에서 벌어진 비자금 조성, 세금 포탈,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갑질까지 정숙이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김 기자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보도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김 기자가 주목한 것은 영도가 정숙 명의로 만든 계좌들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이고 동시에 탈세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정숙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어요. 한 대위가 설치한 카메라가 촬영한 영도가 망치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이었죠. 김 기자는 감탄했습니다. 완벽한 증거 자료네요. 하지만 실명 보도를 하려면 정숙 씨의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는 이미 됐어요. 정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정숙은 방송국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은 정숙의 모습은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깨를 쭉 펴고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정숙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어요. 정숙은 자신의 과거 특전사 경력부터 시작해서 결혼 후의 삶, 그리고 최근의 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이제야 용기를 낸 건가요? 김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들 때문이었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제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도 고통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더는 안 되겠다 싶었죠.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숙의 용기 있는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냈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죠. 하지만 영도의 반응은 예상대로 격렬했습니다. 방송을 본 영도는 정숙에게 수십 번 전화를 걸었지만 정숙은 받지 않았어요.
정숙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었거든요. 내가 나를 망쳤어. 다 끝났어. 영도가 정숙의 휴대폰 메시지로 협박을 보냈지만 정숙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영도의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동시에 검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죠. 정숙 씨 덕분에 큰 사건을 잡았네요. 김 기자가 후속 취재를 위해 정숙을 만났을 때 말했어요. 영도 씨 회사에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됐어요. 정숙은 담담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냈으면 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정숙은 노 변호사 사무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정숙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눈빛, 당당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로운 표정이었죠. 그날 나는 아내였지만 오늘은 이정숙입니다. 정숙이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짜 이정숙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강인함과 여성으로서의 따뜻함을 모두 가진 완전한 이정숙으로 말이에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정숙이 속으로 다짐했어요.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이후 정숙에게는 새로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성 인권 단체에서는 강연 요청을, 다른 방송국에서는 인터뷰 요청을 해왔죠. 정숙은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어요. 한편 영도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건의 고발이 접수된 상태였어요. 그제야 영도는 정숙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인지 깨닫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정숙이 아니었거든요. 방송이 나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숙은 안전한 곳에 머물며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노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 서류를 완성했고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정수가 정말 직접 가서 전달할 거야? 노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편으로 보내거나 법원에서 송달해도 되는데. 아니야. 내가 직접 해야 해. 정숙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마지막만큼은 당당하게 끝내고 싶어. 그날 오후 정숙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구두까지.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한 달 반의 훈련으로 어깨는 더욱 곧게 펴졌고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영도의 회사는 이미 임시 폐쇄 상태였지만 영도는 여전히 그곳에 나와 있었어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로 인해 매일 관련 기관에 불려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정숙이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남편을 만나러 왔어요. 정숙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텐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있는 영도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정숙은 30년 전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진했었죠. 영도의 겉모습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무실 문을 열자 영도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는데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어떻게 여기에? 영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여전히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정숙이 영도의 책상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야?
영도가 봉투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혼 소송장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 신청서도 들어있어요. 영도가 서류를 뜯어보더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미친 게 아니에요. 정신을 차린 거죠. 정숙이 똑바로 영도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뭐야? 영도가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이런 짓을 해? 30년요? 정숙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 30년 동안 저를 한 번이라도 사람 취급해 본 적 있나요? 영도는 정숙의 달라진 태도에 당황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벌 떨며 사과했을 텐데 지금의 정숙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좋아. 영도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혼하자.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하면 내가 뭐가 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주제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요? 정숙이 다시 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꺼내 영도 앞에 놓았습니다. 사진을 본 영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사진에는 20대의 정숙이 특전사 훈련장에서 목봉을 맨손으로 부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근육질의 팔과 강인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야? 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예요. 진짜 제 모습이에요. 정숙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 특전사 출신이에요. 100kg 넘는 남자도 제압할 수 있었죠. 영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전혀 몰랐던 정숙의 진짜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왜 지금까지? 영도가 말을 더듬었어요.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정숙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당신이 강한 여자를 싫어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숨겼어요. 30년 동안. 난 원래 이랬어요. 당신을 위해 나를 감췄을 뿐이에요. 정숙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영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30년 동안 괴롭혀온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는 충격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더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군지 당당하게 보여줄 거예요. 너 정말. 영도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정숙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할 말은 법정에서 하세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세요. 폭행, 협박, 재산 은닉, 세금 포탈, 모든 증거가 있어요. 영도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숙은 마지막으로 영도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죠. 그리고 정숙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영도가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회사 건물을 나서면서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그 후 일주일도 안 되어 영도는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수십억 원의 탈세가 발각되었고 정숙이 제공한 폭행 증거들도 추가로 고발되었거든요. 영도의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개인 재산도 대부분 압류되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죠. 그날 오후 기자들이 모인 기자회견장에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정숙의 모습은 당당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내이기 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법,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말에 취재진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숙의 용기와 결단에 감동받은 것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숙은 한 대위와 함께 한무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위님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누군지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한 대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지.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에서 겨울로 그리고 다시 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정숙의 삶도 계절만큼이나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번동, 한무관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실버 자기방어 교육센터라는 깔끔한 간판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폭력 없는 노년의 삶이라는 슬로건이 적혀 있었죠. 정숙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60대 할머니들이 정숙에게 인사를 건네며 센터를 나섰어요.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운동복을 입은 정숙의 모습은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교육센터는 정숙이 이혼 소송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으로 설립한 것이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거든요. 영도가 정숙 명의로 숨겨둔 재산들이 모두 정숙 몫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숙이 한 대위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더라고요. 교육센터는 주 3회 운영되었어요. 월요일과 수요일은 기본 호신술, 금요일은 근력 강화 운동이었죠. 참가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여성들이었는데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남편한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65세 김할머니가 정숙에게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예전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원래 할머니 안에 있던 힘을 찾아드린 것뿐이에요. 정숙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의 하루는 바빴지만 충실했어요. 오전에는 교육센터 운영, 오후에는 개인 훈련, 저녁에는 상담이나 강연 준비를 했죠.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 강연 요청이 와서 전국을 다니기도 했어요. 이정숙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주제로 하는 강연은 항상 만석이었습니다. 정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5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정숙이 강연에서 말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죠. 한편 영도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탈세와 폭행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있었거든요. 회사는 완전히 문을 닫았고 재산 대부분은 세금과 벌금으로 나갔죠. 가끔 교도소에서 정숙에게 편지가 왔어요. 사과의 내용이었지만 정숙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정숙이 교육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어요. 문득 창문 밖을 보니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잠시만요. 정숙이 수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3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아들 준호가 서 있었어요.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눈빛도 생기가 넘쳤거든요. 준호야. 정숙이 달려가서 아들을 꼭 안았어요.
언제 들어왔어? 어제요.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준호가 말을 멈췄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이 미안했거든요.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에 앉아 오랜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고 정숙은 아들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해했죠. 엄마, 그땐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해요. 준호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정숙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넌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이렇게 강한 분인 줄 몰랐어요. 원래 강했어. 그냥 숨기고 살았을 뿐이야.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는 한국에 완전히 돌아와서 어머니 곁에서 살기로 했어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준호는 어머니의 교육센터 운영을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요. 엄마, 교육센터를 더 크게 확장해 보면 어때요? 준호가 제안했어요.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야지. 급하게 하면 본래 취지를 잃을 수 있거든. 며칠 후 정숙은 한무관에서 한 대위와 마지막 개인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는 정숙이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거든요. 정말 많이 달라졌네. 한 대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제 완전히 예전의 정숙이 돌아왔어.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나은 정숙이 된 것 같아요.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는 젊음만 있었다면 지금은 경험과 지혜가 더해졌거든요.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거리의 여러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저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 혹시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정숙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새로 이사한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정숙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자유로워 보여요. 정숙은 거실 창문으로 다가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절망 속에 하늘을 바라봤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 정숙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30년 동안 숨겨두었던 진짜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강인함도, 여성으로서의 따뜻함도,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의 지혜도 모두 가진 완전한 이정숙으로 말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교육센터에서는 새로운 수강생들을 맞이할 예정이었어요. 정숙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부터 가르쳐 드려야겠어. 정숙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모든 변화의 시작이니까. 정숙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58세의 나이에 찾은 진짜 자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희망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정숙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숨겨온 진짜 자신을 되찾은 이정숙. 이제 그녀는 아내가 아닌 이정숙으로 살아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그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자신만의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